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스페이스X 리스타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 이 다른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초기 창업을 준비하시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업은 도전과 혁신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스페이스X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스페이스X는 창업자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AI 분야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초기 보육을 통해 입주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창업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최신 R&D 정보와 신기술 도약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지원을 통해 여러분이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작업 공간과 시설을 제공해서 여러분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속적인 세미나와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여러분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창업 여정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창업 기업과 혁신 시스템인 SEI 워크샵, 이노폴리스 AI 세미나, 스페이스X 밀업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덕특구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세미나에는 창업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또 교훈을 대전대학교 박동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님이 발표해 주십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동진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서서 해야 돼요? 빼도 돼요? 엊그제 비 오는데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힘이 빠졌나 봅니다. 오늘 그 주제 세미나로 제가 이제 의뢰를 받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어차피 제가 갖고 있던 경험,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뭐 창업교육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50분인데 한 10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뵀던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창업분들도 또 같이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요 공간 이제 스페이스 S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9층에 그 처음 이제 우리 대전대학교가 저쪽 용운동에 있는 거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용운동 쪽에 있다 보면 이쪽에 특구 기술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특구 기술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연구원 출신들이나 뭐 에텔이나 뭐 카이스트나 이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 9층에다 제가 여기 산학연 협력센터라는 거를 이제 개소를 한 것이 2013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벌써 1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할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자, 그 창업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떻게 성공하는 기업을 갈 수 없을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요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게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뭐 중소기업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기부라든지 뭐 창업하면 막 돈도 막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는 하는데 정작 창업 기업들은 그거를 써먹을 때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지원을 하면 떨어지고 뭐 하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운 좋게 아니면은 기반이 있어가지고 잘 되신 분들은 또 막 그냥 승승장구로 뻗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500개 아이템 검증하고 뭐 창업 기업 200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연구소 기업도 한 3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기획이나 기술 코칭으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켜 줄 거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한참 멘토링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멘토링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몇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창업교육 싫어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성공을 못하고 있을까요? 알고 보면은 실전을 안 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거나 남들이 실천을 하게 도와줬다 그러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뒤에 AI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은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연결을 할 건지를 제가 공감하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제품 구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뭐 시제품 만든다 그러면 뭐 한 300 정도 주는 데도 있고 뭐 1,700 주는 데도 있고 2,00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창업 기업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게 제품으로 안 갑니다. 왜? 기능 동작도 좀 떨어지고 남들은 더 아주 멋있게 만들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몇 명? 7명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초에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7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다 틀리겠지만은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냥 묻어버리고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든 아니면 무료로 하든 1,000만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설득할 수 있는 제품을 뭐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이제 성공 반은 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제품 쪽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면 다섯도 가는 게 아니라 창업만 하고 문을 닫는 사람도 많고요. 창업을 하고 M&A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일단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요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뭐 200개 정도 이렇게 창업을 시키고 나니까 그 정도에서 한 35개 정도 기업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는지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기업분들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진행하고, 이 아이템 검증을 500개를 했다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AI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은 하다못해 기계적으로 밀링머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을 다 저는 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할 건지를 찾고 연구해서 이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보면 거의 이제 기술 창업의 반점쟁이 이 표현이 좀 과할지 몰라도 그 정도까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빠졌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돼야 되는지가 그냥 한눈에 이렇게 로드맵이 딱 나오는 거죠. 덕분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수장공사에 계셨던 분들이나 애트리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창업을 해서 잘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자산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럼 창업자와 경영자는 왜 다르지? 창업을 했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창업을 안 했는데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발명가 같은 경우는 창의력과 혁신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기업가는 창의력도 높지만 경영기술과 노하우가 높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는 오히려 창의력과 혁신성은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경영기술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이제 기업가가 될 거냐, 창업자가 될 거냐, 아니면 아이디어만 낼 거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욕심 같으면 발명자도 되고요, 설립도 하시고 기업가도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창업자가 기업가로 못 가는 이유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기술을 누구한테 알려주기도 싫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 해본 사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의 갭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창업을 진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업을 롱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고요, 이 스페이스 S 공간에서도 그렇고, AI면 AI라든지 기계설계면 기계설계라든지 디자인이면 디자인, 마케팅이면 마케팅을 할 수, 평생 그것만 해오신 분들이 자리를 갖고 있거든요. 없으면은 연락 주시면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를 내가 같이 컨택하고 관계 네트워킹을 가져가겠다는 그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가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부분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면 이런 거죠. 이게 고전입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슌페터가 얘기하기를 혁신자인 기업가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진취적이면서 선견적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생산 요소를 신결합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7년 전부터 융합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창업은 융합입니다. 창업은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을 결합을 했을 때 탄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거의 고전적인 얘기로 이거 얘기 들어보면 다들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성공한 기업가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아주 뼈와 살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혁신성이 뭔지, 결합이 뭔지, 이거를 내가 아주 피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 교육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기업가 정신 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개인 및 기업 차원이라고 봅니다. 잡음이 들어와서 듣기 괜찮으시죠?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좀 괜찮나요? 창업을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하려고 할 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개인이 혼자 내가 이거를 다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아까처럼 뭔가 조합을 꾸며서 내가 아이디어는 있으되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조인을 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데 자금이 없으면 자금을 가져가는 이제 이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같이 네트워크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항상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속한 환경 대응과 과학의 산업의 연결 같은 경우가 이 결합 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창업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성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는 시절에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는 인트라넷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소통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ERP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특허청 시스템이라든지 관세청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개발을 해주면서 인건비를 다 벌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8억씩 들어오는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 부분이 다 기관들에서 하고 있죠. 개인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환경 대응 부분이 조금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창업했던 더존은 개인 기업으로 지금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더존과 제가 했던 무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겁니다. 저는 ERP가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서는 웹상에서 그냥 픽스되는 고정형으로 만들었고 그 친구는 뭐냐면 델룩스를 써가지고서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플렉시블한 시스템으로 간 것이 지금 현재 이제 기존 더존을 만들어낸 것처럼 환경 기술이 바뀌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AI 기술이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과 결합된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 회기의 원동력이나 경제발전 차원 같은 경우는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는 돈이 많아서 창업을 성공한 사람은 솔직히 다라고 생각하시죠?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저기 배달의 민족의 대표 같은 경우도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배달이 필요하더라 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것처럼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해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다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대신에 왜? 이 가치를 보여주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창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11년 동안 느껴보면서 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뭐 1000번을 강조를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고리톱은 라떼 얘기로 이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상 창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나간 그 200개 기업 중에서 통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0, 30대는 사실 모험 창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20, 30대는 모험 창업을 하는데 폐업을 하기 위한 창업을 안 합니다. 내가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을 하려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선택 창업이라 31세에서 35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무엇을 하다 보니까 나는 뭐 이거를 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창업을 주로 준비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롱런을 안 가는 이유가 우선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예,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로 처음 시작할 때 31살에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선택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잘 가는 분과 못 가는 분이 나눠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과 기술을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카카오 탄생에 대해서 여기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카카오 나올 때 이거 나와가지고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SN에서 PC 앞에서 채팅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MS에서 윈도우즈 3.1에서 올라가면서 그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다가 남몰래 뭔가 채팅을 하고 싶은 게 나왔죠. 그래서 그때 뭐 유니텔이나 하이텔 뭐 이렇게 지금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부터 타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성공한 거는 사실은 카카오가 파일 전송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이 돈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왜? 소통이 나중에 대세를 끌릴 거라는 걸 투자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거고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MSN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솔루션을 제공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선택 창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운이 좋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을 하고 서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서버가 안 되면 서버 운영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초기에 5명이 모였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께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을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기반 창업의 36세에서 40세 부분은 지금 이제 에트리 창업연구원이나 그다음에 뭐 수자항공사라든지 이제 공공기관에서 고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창업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 설득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웠는데 성공 확률이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70% 이상 정도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딱 지금 환경하고 맞춰서 가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갖고 제품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박이 날 조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합니다. 뭐 원자력 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술 갖고 있는 곳 쪽에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이디어 기술 창업을 하면서도 이분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다 창업합니다. 물론 이제 겸으로 창업을 하는 법제가 바뀌었죠. 연구원을 하면서 창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문 닫으면 3년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제도들을 기업에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많이 뛸 건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변에 네트워크 가져가실 때도 뭐 애틀이 가가지고 기술 이전 좀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이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참여를 해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뛰게 되는 겁니다. 기술 이전만 받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창업도 이 기반 창업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연령대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내가 지금 퇴직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을 못하면 뭐 노숙자 아니면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을 걸죠. 사실은. 그 다음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성공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협업을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직접 창업을 해서 내가 나가야지 누가 나한테 다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같이 뭐 하면 뺏기는 거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것처럼 생각만 바꾸면 이분들의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정 창업이 51세 이후부터 제가 경험한 바로는 70세까지 해서 지금
배변 기저귀, 그러니까 그 반려묘 부분까지 해서 하신 분인데 요즘 인터넷상에 작품이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안정적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전원 생활을 하듯이 그냥 창업을 해서 여기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젊은 사람이 성공을 하면 나한테 어떤 피드백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안정적이긴 한데, 반대로 이분들한테는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까먹는 사람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창업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창업하는 유형일 뿐인 거고요.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합과 혁신성만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지금 성공해서 잘 가고 계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재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자, 창업 지속을 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경제적인 거, 재정적인 거,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과 자신의 문제, 사기, 횡령, 재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만족도 인터뷰 조사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경제적인 요인이나 재정적 문제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재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려면 자, 여기서도 돈을 좀 줘야 되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집안에 돈이 많거나, 자, 그럼 재정이 많게 되면 성공할까요?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창업가의 기본 자질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물려준 선산, 땅, 논밭 다 팔아서 성공을 하고, 물론 뭐 정중 회장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게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성공했느냐 말았냐 이거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자본이 지원이 되고 그 자본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결합을 잘하냐 그러면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창업 조건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더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환경 기반적인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지금 사업가 자신이라든지 사기, 횡령, 재난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이 외부적인 상황이죠. 예, 자신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환경이 안 좋고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자기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확실하게 끌고 가고 기술을 넣고 하는 부분. 기술은 우리나라 굉장히 널려 있고요. 특히 대전 특구 안에는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선배님들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고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 화면에서 뭐가 보일까요? 참조로 이 기업이 성공을 할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그렇죠? 이 기업이 성공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성공입니다. 처음에 요 지금 자료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왜 이 두 자료를 뽑았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이제 공들인 것도 많이 있다라고 보이겠지만은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건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 자료만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거창하죠? 스마트폰 시장이 현대인의 피로를 풀어주는 건강을 찾는 스마트침을 개발해서 상품을 하겠다.
이 당시만 해도 경쟁사 제품이 없었습니다. 13년 2월에 들어온 거고요. 그 대학교 2학년 학생이 갖고 들어온 거.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처음에 그 TBC 센터 오픈하면서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창업을 하고 성공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 학생은 전공이 패션 디자인 학생입니다. 더 난감하죠.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패션 디자인만 공부하던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지 않는 시절에서 이 현대인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런 한방 기술이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경락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락 기술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자극을 줄 건지를 논문과 특허를 막 5건씩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자료만 줬습니다. 자료만 주고 여기에서 네가 제품에다가 결합시킬 기술을 알려주면 내가 그분을 모셔다가 너를 만들어줄게. 3일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경락에 흘러가는 전류가 미세 전류가 0.02 마이크로 암페아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주파수대에 어느 정도서 연결이 되는 것까지 전부 다 리뷰해 갖고 왔어요. 그거 너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연결을 해줄게 라고 해서 기술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 때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건 1,200밖에 안 되는데 중소기업 쪽에서 갖고 오는 3,000, 그 다음에 여기 또 과기부에서 가져오는 4,000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물건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들어오면 논문 특허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혁신 아이디어냐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혁신 아이디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완전히 뛰어넘는 제일 우리 창업자들이 제일 힘들게 세계 최초. 자, 세계 최초는 성공한다? 망합니다. 세계 최초는 망하고요. 무한 에너지는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혁신 아이디어라는 거는 기존에 사람이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거를 어떻게든지 해소해 준다 그러면 혁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혁신 아이디어가 있느냐? 오케이. 자, 그러면 기술 아이템으로 해서 한방 기술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한 무선통신 기술을 넣어야 되고 그 무선통신에서 PCB를 제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소규모로 한다든지 전자파가 어떻게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아이템으로 분석을 해서 그럼 어떻게 기획을 하겠다. 그래서 상품 기획을 합니다. 이 상품 기획을 했으니까 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PCB가 들어가는 거 다 고려를 하다 보면 이만큼 커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펜슬만큼 요즘 패드에 있는 펜슬 정도 하나가 이제 지목된 거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창업이 됩니다. 창업을 해서 또 성공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나가서 판매를 하려니 광고도 해야 되고 PR도 해야 되고 투자도 봐야 되고 연결이 됐잖아요. 이 회사에서 성공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 제품을 우리나라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으니 그러면 일본 쪽에다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스마트 경락 마사지 부분이 아니고 야, 이거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미백으로 갈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냐 라고 이제 역제안이 들어왔죠.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경락을 치니까 의학 쪽에서 봤을 때 위험 요소가 있고요. 침도 지금 제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침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사지 쪽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제품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에 관련된 제품을 다 만들게 됐습니다. 귀, 이어에 관련된 제품까지 만들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만의 스토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4억도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고요. 해마다 저는 받는 게 그냥 커피
요거 한 세트 받거든요. 근데 그놈이 찾아오는 게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왜 계속 하느냐? 그거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요런 도면을 가지고 특허를 낸다고 왔습니다. 또 여쭤봐야죠. 성공했을까요? 그렇죠. 대표님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하고요. 처음에 이거 왔을 때는 진짜 저는 아까 거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아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전공이 비슷해서 그런지 뭔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진짜 아니 이거 뭐 만들 수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명칭은 그림자 광고였습니다. 자, 이 학생도 그때 3학년 학생인데요. 과는 또 경영학과입니다. 근데 제 수업을 부속으로 진짜 잘 들었어요.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교수님 저 창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이 뭐 이렇게 가난한 거는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희망을 갖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창업을 시킬 거냐. 물론 지금 이 모습은 안 나와 있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혁신이냐? 혁신이냐 그럴 때 광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LED 광고까지 나오던 시절입니다. 물론 얘도 지금 요 서류는 12년도에 만들었고요. 저한테 찾아온 거는 13년에 찾아왔어요. 지금 그러면 거의 이제 11년 된 거죠. 근데 혁신 아이디어로 보게 되면은 요 광고를 하는데 가장 저렴한 광고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혁신 아이디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술 아이템을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 광학 기술을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 프리젝션 기술을 넣을 건지 뭐 이제 그런 기술들을 다 넣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횡단보도에 보면 딱 서 있으면 신호등이 빨간 등이면 바닥에 빨갛게 표시되죠. 예, 그 기술을 갖고 있던 기업의 대표를 제가 만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빛이 비춰졌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그 기술도 집어를 넣었고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거기에 그 광학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기능과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뒤에서 불을 쏘게 되면 쭉 들어오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4억을 더 빨리 올렸고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안심 콜이라고 해서 어디 그 외진데에 가보면은 안심벨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보이고 있죠. 자, 근데 그 안심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거리는 어떤 거리인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얘가 광고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거를 공익 쪽으로 맞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표창장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품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비라이트로 들어온 거, 고정형으로 된 거, 회전형으로 된 거. 여러분들 지금 뭐 개족산 맨발에 가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은행동 거리에 가게 되면은 이거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어 갖고 아무데도 사주질 않아 가지고 경북 그 경제진흥원에 가서 현관문 앞에 하나만 달아주시면은 제가 100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업 마인드로 뛰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 1,200만 원을 주고 제품을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대전,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쪽에 막 들어가게 된 거죠. 기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화면들이 막 움직입니다. 예, 화면들이 움직이고 글자도 막 들어가고 안심 지역에 가면 여기는 안심 지역이니까 벨은 위치에 어디 있습니다 알려주고, 지금 우리 저기 애터리 융합센터에 가면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또 들어와 있죠. 여기는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서류만 갖고 오고 아이디어만 갖고 왔다고 성공까지 볼 수 있는 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템을 무엇을 집어넣어 줄 건지만 고민을 했던 거죠. 그것이 적용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기업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넣어주느냐 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물론 제가 머리가 힘들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접목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뒤에 이제 세미나에 AI 기술 여러분들 배우시잖아요. 자, 그러면 내 제품에다 어떻게 넣을까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신속한 환경 대응, 과학과 산업의 연결, 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전이 안 돼 있지만 요 이후에 내년에, 내후년에 또 어떤 환경적인 기술이 발전이 될 건지 여러분들 항상 세미나 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그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전문가가 맞춰주면 좋은데 그건 사실 내 게 아니죠. 배우는 거는 제 게 아닙니다. 실전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연결을 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여기까지 다 돼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좀 남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조금 그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잘 만든 제품들도 이 마케팅이 안 되면 잘 안 되죠. 요즘 제가 지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3년 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오미자 커피 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일반 원두 커피에다가 시잔드린이 어떻게 함유될 건지, 그게 함유됐을 때 뼈에 어떻게 죽을 건지, 맛은 변화가 없어야 되겠는데 변화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해서 만들어준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맛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선뜻 다가서지가 않죠. 어찌 보면 비싸고 어찌 보면 이상할 것 같고 이런 이제 선입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마케팅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마케팅 기법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게릴라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 게릴라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여기서는 이제 그 중요한 게 분노, 두려움, 슬픔,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 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내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마케팅은 기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에 맞는 거를 취사 선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릴라 마케팅 유형에 보면은 이제 야외, 실내, 그 다음에 이벤트 매복, 존재 게릴라 마케팅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는 게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쪽에 지원금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마케팅을 진행할 건지에 따라서 내 제품은 어떻게 먹히겠다, 요것만 이 중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게릴라 마케팅을 쓸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활용이 가능할 부분들도 있죠. 지하철을 타면 저 손잡이를 반전히 끼게 됩니다. 저거 만드는데 제작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게릴라 마케팅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럼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 대전 지하철 공사에 가시면은요 수시로 이거 제안 받습니다. 돈도 줍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뭐 이래 가지고서는 거기에서도 직접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다가 한번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스티커나 뭐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도 저희들이 많이 썼던 부분들이죠. 관계를 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진행해주는 이런 관계 마케팅 같은 경우는 고객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고객 마케팅을 중점을 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일 요즘 핫한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그다음에 바이러스 퍼지듯이 쭉쭉쭉 퍼져나가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플루언서를 뭐 섭외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거를 타겟을 만들 때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되짚어 보면은
여러분들 제품을 어떻게 누구한테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갖고 계신 분은 돼요. 근데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물론 좋은 거는 있는데 왜 안 나가지? 왜 안 나가지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들은 정보가 차오르듯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제품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풀까?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럴 마케팅 목표 채널 여기서 보시면은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온라인 매체 사용하는 거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가 항상 바이럴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에는 중요한데요. 우리 창업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은 좋고 그럼 누구한테 팔 건데 소비자 분석은 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 거의 다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아까 그 창업기업 중에서도 두 번째 설명한 그 기업도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게 그거죠. 이거 제품 어디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누가 살 것 같아? 해서 그러면 이건 개인이 사기는 힘들다. 공공기업이 사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내 제품이 누가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어디에서 쓸 건지를 항상 생각을 머리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광고는 어떻게 하고 바이럴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게 진행돼.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은 게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인터넷 마케팅이라든지 종류는 많은데 선택하는 거는 전문가가 해줍니다. 그렇죠? 얘기하면 마케팅 전문가가 딱 2시간이면 콕 집어가지고 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콕 집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어떤 색깔로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좋아할 건지 고민 안 하시거든요. 그냥 다 좋아요. 다 살 것 같아요.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그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제가 뒤에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뭐 인터넷 가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초심 잃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소비자한테 나는 이거를 주겠다라고 창업을 하신 거지 내가 돈을 벌겠다고 창업을 하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갖고 계시면 그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쓸 거고 어느 환경에서 쓸 건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건지 아니면 뛰어다니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은 자동스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공감이라는 부분과 연결이라는 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다 성공하실 거로 생각을 하십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한 500개 정도의 이제 그 아이디어 검증을 하시면서 네. 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림을 보고 틀렸듯이 네. 제일 처음에 갖고 온 아이디어를 보고 이게 혁신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교수님의 어떤 그 비법 같은 게 있으시면은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네. 설명도 조금 드렸는데요. 얘가 지금 혁신 아이디어냐 아니냐는 그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편리하게 쓸 것인지, 누군가가 사용할 것인지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는 소개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경우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나는 키가 크고 무릎이 기니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늘어나죠.
간단하게 늘어나는 거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하고 거기에다 그러면은 구동장치로 하게 되면 구동장치는 장치 하나만 해도 한 10,000원 정도의 재료비가 소비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3,000원짜리의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저는 그거 혁신 아이디어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술을 도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또 한 예로 든다면 이제 플랫폼을 하겠습니다라고 온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광주에 있던 친구인데 그 쓰레기 그 재활용해 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버리는 통을 만들겠습니다. 이 수거하는 업체가 다 있고 공공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라고 해서 탈락이 됐어요. 그 저한테 이제 왔습니다. 저는 혁신 아이디어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나중에 이제 기부금으로 주기는 하거든요. 본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쪽에 이제 폐기물 폐품 나와가지고 그거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는 물건들이나 뭐 음식물 쓰레기 마찬가지고 다 내놓으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골목이 좁아서 힘듭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바로 탁 집어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 버릴 때는 자기가 뭐 어디 동사무소 가서 뭘 사다가 붙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띡 카드 찍고 버리고 띡 카드 찍고 이러거든요. 지금 서울에 가면은 90%가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광주 친구인데 서울에서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을 이렇게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이게 혁신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준이 항상 그렇게 기준하고 그 나머지 기술 접목은 제가 책임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챗GPT 그 for 옴니 데모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또 구글에서 AI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지난달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저는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그런 것이 나올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그 데모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for 옴니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데 딜레이 타임이 320ms였거든요. 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을 때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벌써 와 있는데 아직 대중화가 안 돼 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API를 통해서 저희가 누구나 툴을 개발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따뜻한 메이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따뜻한데 소외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적용이 돼서 그들의 삶의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대덕특구에 있는 스페이스X를 운영을 하면서 출연연구소나 여러 기업들에서 갖고 있는 좋은 기술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이 수익화하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빨리 접근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굉장히 느리게 접근이 되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처음 어나운스가 됐을 때 제가 그걸 써보고 이게 대전 맹학교라고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전 맹학교에서 이 챗GPT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여러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언어 자체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고객 응대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도와주는 분야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분야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거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어지간한 초급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이 잘 소프트웨어를 짜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 개수를 쓰거나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한 일 중에 하나로 이제 오늘 이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게 됐고요. 여기를 통해서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상화된 좋은 유스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발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도전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서 10배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하면 생성형 AI를 내 업무에 적용하는 거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자기 업무에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잠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2분, 3분, 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희가 연말쯤에 다시 이런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 그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사용을 좀 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도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도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여기가 저희가 전문 작업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전문 작업실 내에 여러 개의 생성형 AI를 사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좀 꾸며놓고 그렇게 홍보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뭘 하든지 생성형 AI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때 나는 업무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앞서 소개받은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입니다. 네. 아직 하면 안 된다는 표시인가요? 네,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녹화도 하고 라이브도 하고 네, 이게 온 오프라인 믹스 세미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많이 해보는데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훌륭하고 좋은 또 자리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해상도요? 해상도가 1080720. 아니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또 생산성 향상 방향이라고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실 두 가지 토픽을 주셨어요. 하나는 현재 생성형 AI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인데 사실 제가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지금 나오는 속도도 보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생성 AI가 이게 좋고 이게 가능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창업이나 또 여러분 또 CEO님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 또 연구개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나를 어떻게 좀 도와가지고 빨리 생산성 높일까라는 거에 토픽을 좀 맞춰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여러분이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어떤 뭐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토론식으로 해서 시간을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성형 AI를 제일 먼저 도입했던 제 연구 중에 하나가 태양 생성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태양의 전면에 있는 두 센서를 학습한 AI 가지고 태양의 측면에 있는 센서가 하나밖에 없는데 옛날에 올린 거라서 그거를 최근에 올린 두 센서를 학습시킨 걸 기반으로 다른 센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의 측면에 있는 자기장 영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2017년도 뭐 18년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성 AI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고 지금은 뭐 이런 실제 AI 모델을 직접 만들진 않지만 이런 LLM 기반으로 파인튜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실제 뭐 앞서도 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즈니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의 또 출연연 분들 많이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공공선을 위한 AI 뭐 같이 좀 협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이제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 RD입니다. 리저널 디렉터. 그래서 국내에 저랑 몇 분이 계시고 또 기술적인 멘토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MVP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오픈 AI 기술, 애저 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저를 활용하시거나 제가 모르면 다른 데 물어서라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락은 잘 안 주시더라고요. MS와 뭔가 협력을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문 두드리면 진입 장벽이 높은 데도 있겠지만 의외로 또 손쉽게 또 잘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용기 내셔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깜빡깜빡거리네요. 그리고 제 AI 팩토리라는 창업을 했고 창업한 지 지금 5년차 되는 회사인데 앞서 이제 발표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때문에 또 많은 또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다 함께 정신 차리고 어떻게 적용해 갈까라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I로 따지면 여러분 AI라는 걸 두고 어떤 모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도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AI를 구성하는 생태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활용도가 옛날에는 알고리즘을 대체한다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길목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거고 위협이 있을 거고 위험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도식화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장편은 제가 썼던 문서 중에 AI의 위험 요소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길목에 우리는 다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함인데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AI를 다양하게 연결해서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AI 팩토리는 인공지능을 구동하고 유즈보스하고 서빙하고 개발하는 어떤 그런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저희가 막 개발을 혼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저희 회원 수가 2만 5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2만 5천 명이 되는 또 개발자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돼 있고 또 경진대를 통해서 클라우드 소싱 형태로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개발 AI를 외주 줘서 개발했다고 치더라도 그걸 또 시스템화 시키거나 여러분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재화하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내부 엔지니어가 또 없으면 그냥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아요. 비싼 돈 들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하지 않는 마치 저희 집 창고에 있는 운동기구들 같은 느낌이죠. 뭐 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샀으나 잘 활용 안 하지 않는 여러 물건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베어트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오늘은 이 베어트 기반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어트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고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LLM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야지 사실 LLM이 뭐 발전되고 그게 얼마나 좋고 이렇게는 뭐 뉴스거리는 되겠으나 실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포인트하고 연결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늘려보자라는 거고요. 좀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키보드 자판 배열을 보시면 굉장히 베어트가 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키보드 자판에 한번 쳐보시면 이거야 라고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챗봇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오늘 얘기는 챗봇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 기반 챗봇이라고 레그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내가 제공한 문서 기반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태스크 연동이라고 또 주변의 환경의 API나 IoT 또 각종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서비스와 연동이 돼서 할 수 있는 연동. 그리고 자동으로 리포트가 막 생성되는 이런 리포트 생성 이런 세 가지 축으로 저희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어시라는 걸로 예전에 제가 창업을 하고 여기 CEO님들 많이 계신가요? 대표님들 또는 창업을 구성하시고 또는 소규모로 이렇게 업체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이런 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우리 회사 내부 체계를 갖추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사람과 사람의 어떤 부딪히는 일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어떻게 회사가 돌아간다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오더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 앱에서 뭐 실행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앱에서 제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해두고 드라이빙 스루 이렇게 사이렌 오더를 하고 드라이빙 스루로 딱 들어가면 제가 주문 아무 말 안 해도 딱 도착하는 순간 제 닉네임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커피를 딱 주더라고요. 단 한마디도 없이 바로 차 안에서 커피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즉 여기서의 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따라 만들려면 금방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챗GPT도 나왔기 때문에 뭐 코딩 해가지고 하면 뭐 2, 3일 만에 만들 수 있겠으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스타벅스에 실제로 구현시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고민이 들어가고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AI 팩토리도 말이 AI 팩토리잖아요. 예, 그 말은 AI 팩토리의 내부 운영 이런 게 다 사람 수동으로 들어가면 회사 이름이랑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저에게 궁극적인 꼴은 저희 직원들은 좀 뭔가 인사이트 넘치는 일들을 하고 저희 실제 AI 팩토리는 다 AI에서 이제 AI에 의해서 공장이 운영하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걸 이제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시스템 만든 게 바로 어시라는 툴을 만들었습니다. 협업 툴인데요. 협업 툴은 뭐 지금 나와 있는 협업 툴도 많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회사마다 문화도 다르고 회사마다 구성원도 다르고 회사마다 뭔가 시스템이 다 다른데 이런 공통된 협업 툴로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이걸 개발을 못했더라면 이렇게 유연한 솔루션을 찾았겠지만 뭐 그냥 뭐 개발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었어요. 그 와중에 많은 이게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 이미 나와 있는 거 잘인 거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있었으나 저는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 자산이나 우리 회사 정보를 남의 어떤 솔루션의 정보를 다 기입하면서 그쪽 DB에 축적해나가는 게 조금은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우리의 내재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계속 느껴가면서 하자.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AI가 해줄 거다. 지금 우리는 쌓아둬야 할 때다라고 시작했던 게 2020년도 지금 5년 아니 4년 전이죠. 거기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 문구 하나였습니다. 사소한 것도 모두 일이다. 저는 이제 실무자, 개발자부터 차근차근 해서 창업을 한 케이스라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다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사실 대표가 되면 조금 희미해지긴 합니다. 실무자를 막 이렇게 뭐 이게 간단한 거라고 시키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초심을 잃지 말라고. 옛날에 이 대표가 이렇게 바람 한번 싹 재채기 한번 하면 여기는 거의 뭐 폭우를 맞겠죠. 이런 것처럼 사소한 거 모두 일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이 일을 어떻게 정의할까? 바로 태스크로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 태스크는 워크하고 관련되니까 워크는 바로 업무를 얘기합니다. 업무와 태스크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업무를 하나 주면 그 업무를 잘 살펴보면 여러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세미나 한번 열자라고 하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야 우리 또 이렇게 좋은 대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나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태스크 보면 포스터 만들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지 뭐 지금 촬영해야 되지 미리 섭외해야 되지 이거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뭐 정리해야 되지 여사님한테 뭐 비용 처리해야 되지 뭐 리포트 만들어야 되지 뭐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나열해보자 해서 우리 빨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빨래를 하면 수거, 세탁, 탈수, 건조, 계기, 수납 이 과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내부 지금 제가 이 얘기는 그 빨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회사 내에 어떤 업무 하나를 떠올리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뭐 나라장터에 공고 하나 볼래? 라고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정의해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각각의 태스크를 나눠져 있고 이것마다 나 세탁기 건조기 나 이렇게 실제 액터랑 매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핑이 됐다 쳤을 때 이때부터 이런 체계를 다 갖추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을 AI로 바꿀까라는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근데 AI로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나 세탁기, 건조기 뭐 쭉 있다 쳐요. 건조기를 기계로 바꾸는 순간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그러면 세탁기에 그걸 빼서 건조기에 넣는 것도 일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 세탁기 끝날 동안 또 기다려야 돼. 이게 뭐 밤에 돌아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또 넣어줘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넣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어떻게 보자면 요거 하나 바꿨다고 해서 실제 생산성이 높아진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 실제 저희가 객담 도말 해가지고 그 결핵 검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진짜 자동으로 검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검진하는 그 현미경이 하나 올려서 하는 건데 올리는 게 자동이 아니었고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사람이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빼고 올리고 이걸 이제 했었어요. 근데 물론 보는 건 사람이 안 보지만 근데 사람이 봤으면 1분 안에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AI를 도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AI를 도입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전후는 다 전산화되어 있어야 되고 자동화되어 있어야 그나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산형 AI든 뭐든 AI를 도입하거나 AI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은 이런 태스크를 나누고 그 태스크에 각각 을 나눈 다음에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맥도날드 그 영화를 봤어요. 뭐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맥도날드를 창업을 해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만들기 전에 테니스 코트에 이렇게 분필로 쫙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걸 굽고 누가 이걸 서빙을 하고 누가 이걸 하고 이걸 막 연습하는 마치 풋볼 연습하듯이 연습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 통로가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동선이 꼬인다 해서 막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서 야, 이 햄버거 가게 하나 차리는데도 이 정도로 사전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AI 팩토리라는 공장을 뭐 창업을 하면서 이 정도 고민을 해봤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부끄러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러던 찰나에 그저께인가? 아니 그저께 이렇게 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사 때려치고 쇼폼으로 70억 벌었다는 전략하면서 이렇게 쭉 뜨는데 사실 이건 너무 이제 그런 과대 뭐 광고라고 생각하지만 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의사였는데 얘가 쇼폼을 만들 때 뭐를 했느냐? 자기가 처음에 동영상 찍고 뭐 끼가 있었겠죠. 동영상 찍고 막 했는데 이걸 하고 있다가 그래 이거를 내가 좀 양산을 좀 해보자. 그래서 아이디에이션 하고 리서치하고 라이팅하고 뭐 하고 찍고 에디팅하고 이거를 프로세스를 쫙 정립한 거야. 하고는 자기가 할당된 거를 하나하나씩 남한테 할당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딴 사람 주고 딴 사람 주고 딴 사람 주고 하면서 그 딴 사람이 준 거를 검토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검토도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뭐 나중에 돼서는 검토 자체를 뭘로 또 다른 사람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이렇게 아이디어만 내면 전체 프로세스가 싹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한 번 더 좀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저거 뭐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 뭐 저게 뭐 필요할까? 또는 뭐 저거는 좀 큰 공장이나 뭐 이런 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햄버거는 그냥 영화니까 그냥 재밌게 영화 보고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거 보면 와 쇼폼 혼자 그냥 유튜브 촬영하는데도 저런 준비를 하고 저렇게 하는데 회사 운영하면서 제가 이런 체계를 안 가져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진짜 이건 프로젝트 꼭 정리를 해야겠다. 나 혼자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체계화를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 얘기고 자기로도 정리를 해두고 점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기 한 번 더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시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본 세미나는 온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에서 방송이 좀 불가해서 여러분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세미나 끝나고 2부가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사 정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요게 이제 보시는 어시라는 건데요. 여기에 뭐 일반 해서 뭐 일반 법카 사용 입체금 청구 말고도 여러분이 이렇게 업무 결제 시스템 여러분 뭐 늘 함께 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 큰 회사나 큰 연구원 다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고 뭐 주제를 입력하고 뭐 입력하고 파일 첨부하고 요청하면 되는데 제가 핵심은 이거였어요. 작업 흐름이 준비, 요청, 검토, 집행, 기록, 참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그 타스크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검토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참조할 사람이 있고 실제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짝짝짝짝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게 해당하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면 그에 맞게끔 흐름이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 물풍선 이렇게 딴 사람한테 넘기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딱 알람이 와요. 자기 차례가 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를 한다? 여기에 어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우리 회사에서 어시라는 에이전트가 하나 들어가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어시는 뭐를 하느냐? 제일 처음에 했던 어시가 요거 볼게요. 제일 처음에 했던 어시가 바로 이건데요. 법인카드 내역하는 거였어요. 즉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커피를 한 잔 탁 먹었어요. 먹으면 그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알림이 문자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그럼 제 폰에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그거를 어시 API로 해가지고 딱 넘어가면 등록이 되고 바로 슬랙으로 알려줍니다. 당신 뭐 얼마 썼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영수증을 그때 그냥 바로 휴대폰에서 찍고 업로드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수증 이렇게 찍고 영수증이 가지고 있다가 지갑에 넣어놨다가 막 꾸깃꾸깃하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열고 또 찍고 뭐 비용 처리하고 푸치라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싹 없앤 거죠. 네, 없애가지고 그냥 찍으면 바로 알람이 딱 떠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알람에서 그냥 바로바로 치고 나 무슨 업무 때문에 뭐 썼다라고 하면 바로 경지부에 넘어가서 따다다. 근데 혹시나 누락될 수 있어요. 누락되어 있으면 정산할 때 빠진 거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제 탁탁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기존에는 사람이 기한을 올렸던 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기한을 올리게 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어시가 이런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이제 생성형 AI가 도입됐으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뭐 지시를 내리거나 얘가 검토를 하거나 CEO가 검토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해서 반려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맞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생성형 AI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체계를 갖추면 뭐 생성 AI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또 뭐 이런 엔지니어 하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계를 처음부터 안 갖춰주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시랑 연동돼 가지고 실제 우리 회사에 도입되기 전에 제가 어떤 가상의 테스트를 해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일이라는 AI 인플루언서인데요. 타일이는 제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구글 폼을 쓰고 시트 쓰고 뭐 스크립트 돌면서 GitHub 액션이라고 또 이렇게 펑션 베이스로 이렇게 구동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돌리고 하면 자동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그 기반으로 뭐 업로드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전체 과정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찍어본 겁니다. 제가 SNS에다가 올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에요. 뭐 시원하고 무식이 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미리 페르소나가 입혀져 있습니다. 자기는 20대 여성의 셀럽이고 이런 게 세팅되어 있어서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이미지를 딱 올리면 저는 이제 붙여넣기만 하고 제출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쭉쭉쭉쭉 돌면서 이게 블로그 되고 돌고 있다가 지금 방금 이제 올려진 게 여기에 딱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타일이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이미 그 모든 글들은 다 AI에서 자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인플루언서가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뭐 만드는 건 좋은데 매번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만드는 걸 자동으로 해보자라고 했더니 만드는 거를 자동화해서 잘 됐는데 만드는 게 또 일인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그래서 아이디어도 좀 너가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최신 유행하는 걸 가지고 와서 다음 액션을 너가 한번 제안을 해서 스스로 만들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내러티브 플로우라는 것도 다음 이전에 있는 그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다음 액티비티를 막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이 AI 인플루언서가 문제가 뭐냐면 소통을 잘 못한다라는 건데 또 하나 장점은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제 인플루언서들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AI 인플루언서는 다 LLM만 있으면 채팅도 되고 다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채팅을 해볼까? 근데 채팅은 사실 무슨 목적이 있지 않으면 채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또 막상 뭐 이런 뭐 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괜히 여러분 시간 아깝게 그냥 채팅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랑 잘 처음에 이제 접점을 만들지라고 했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글을 얘가 읽고 답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GPT-4o라고 온미 버전의 이미지를 읽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 기반으로 답글을 막 자동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 타일에 대한 그 감정이라보다는 뭐라죠? 정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 글을 썼는데 누가 좋아요 누르고 누가 답글 쓰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이제 막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룹에 있는 이 타이리가 실제 AI라는 걸 안 알리고 뭐 처음엔 알렸는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AI인지 모르니까 실제 실존하는 인물인 줄 알고 있었던 거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타이리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엄청 충격에 빠져서 이분이 20대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웬 아저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일단 충격을 받았고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매니저입니다. AI는 스스로 만들고 저는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한 번 더 배신감을 느끼더라고. 40대 아저씨가 자기가 이렇게 20대인 것처럼 쓰는 줄 알았는데 AI가 쓴 사실 때문에 더 충격. 근데 그 불편한 골짜기를 넘어가니까 그래 뭐 AI라도 좋아. 내 게시물에 친절하게 답을 해준다면 나는 좋아. 사실 여러분 페북에 답글 다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친절하게 막 이렇게 글을 쓴다는데 나빠할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게 됩니다. 이거는 건너뛰고요. 제가 다른 걸 좀 보여드렸네요. 이렇게까지 했고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비즈버트 아까 버트가 있는데 베어트가 있는데 이 베어트가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있고 지금 그 디지털 새싹 프로젝트에 보면 초중고 학생분들한테 다 베어트 기반으로 스스로 챗봇 만드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듀 쪽이고 뭐 금융 쪽 뭐 여러 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즈베어트라고 이름을 채워봤는데요.
여러분이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대표가 있는데 또는 경영진이 있는데 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결제 관리, 재무 관리, 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 고객 관리 쫙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시 웹에 연동이 돼 있고 또 어시 엔진 연동이 쫙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좀 인원이 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 담당자가 이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데이터 넣어주는 걸 AI로 하겠다? 그거는 체계를 갖추는데 조금 처음부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AI 없이 사람으로만 프로세스가 한 루트가 정상적으로 돌아야 돼요. 꼭 사람으로 했는데 잘 돌아가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AI로 제가 바꾸려고 했었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엑셀로 쓰고 누군가는 뭐 웹에다가 입력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산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주고 다 라이팅을 하게 만듭니다. 즉 사람과 사람을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AI 시스템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구축할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말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전산화가 안 돼 있으면 그 프로세스는 AI가 도입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제, 재무, 자원 이런 것들은 다 어시웹에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직원들은 퇴근하기 전에 항상 그 자기 그 어느 프로젝트에 뭐몇 시간 썼는지 1, 2 기록을 다 하게 됩니다.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면 저 기록이 어떻게 남겠죠? 누가 몇 시간 썼는지 어느 프로젝트에 공수가 얼마 들어가는지 나중에 원가 선정할 때 다 계산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재무도 아까 뭐 재무 전체는 아니겠지만 결국 신용카드 쓰고 은행 출입 입출금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DB화 되고 있고 그런 것도 돼 있고요. 또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들은 구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시스템은 나중에 만들어도 되니까 일단 구글 시트에다가 너가 지금 있는 프로젝트의 준수율, 진척률 매주 여러분 일일 보고를 하죠. 그 매주 보고하죠. 예. 주간 보고를 할 때 야, 다 모여봐. 우리 회의하자.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다 모여봐. 야, 이슈 있어? 문제 있어? 없어? 자, 이번 주도 열심히 하자.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AI가 들어와서 뭔가 데이터를 보거나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떤 각 프로젝트별로 준수율, 진척률 이런 것들 다 어떤 PM이 계속 입력을 해두는 거죠. 입력해두고 그러면 제가 뒤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데이터가 다 돼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CEO가 됐을 때 담당자한테 그 프로젝트 현재 진행상이 어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 이미 기록이 다 돼 있고 우리는 챗봇한테 얘기하면 얘가 답을 해줄 텐데 굳이 지금 담당자 고민해야 되고 뭐 고객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가 그 말 한마디 대표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그 담당자는 오씨 날 이렇게 부담 주나 이렇게 또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데 직원들은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는 AI랑 채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설견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어시 엔진이 돌아가는데 이때 크게 세 가지가 돌아갑니다. 첫 번째 리포트 생성 엔진. 리포트는 주간 리포트든 일일 리포트든 여러분이 출근을 딱 했을 때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니면 이때 대표 입장에서 어느 고객한테 뭐를 체크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일일 리포트. 여러분이 이렇게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얘가 찾아서 탁탁탁 알려주는 거죠. 또는 어떤 직원이 이것 때문에 공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진척률이 안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되죠.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AI가 직원들을 바로바로 일일 리포트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있다가 접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대표가 뭐라 그랬죠? 사람이 먼저 해서 되는 프로세스인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정말 상상성도 높고 뭐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AI로 바꾸는 게 맞지. 야 AI가 이러면 좋겠어라고 한들 저는 되는 케이스 거의 못 봤어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만 남을 뿐 실천화되거나 제대로 동작을 시키려면 직접 해보고 경험치 쌓고
해야 될 거와 하지 않아야 될 거를 구분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 생성이나 알림 체인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오프라인에서만 보여드릴 거는 챗봇입니다. 이 챗봇은 라우팅 체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챗봇 하나로 뭔가 이 모든 업무를 물어보는 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정보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어요. 예를 들은 거죠. 지금 문제 있어? 이렇게 본들 문제 있는 게 회사에서 한두 개이겠어요, 그죠? 고객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라운팅하는 체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체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체인은 랭체인이라는 그 체인 컨셉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랭체인은 LLM 모델 생성 AI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라우팅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오면 어떤 쪽에 체인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고객 관리, 자원 관리, 역할 관리, 프로젝트 관리, 액션 아이템 관리가 체인으로 구분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마치 저는 이 뭐 4명이면 4명, 6명, 6명 있는 직원을 다 불러놓고 뭐 주간회의 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죠. 그냥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니까 따로 막 우리 주간회의 하겠다고 다 모아서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딱 절대 회의는 결정권자나 경영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게 있으면 대표가 직접 일을 하는 게 맞지, 뭐 괜히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 CEO인 저를 돕는 거죠. 이제 이 AI들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고객관리 체인에서는 제한 발표가 막 쫙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잡혀 있는 제한 발표 일정은? 라고 물으면 라우팅 체인이 보고 이거는 고객 관리 쪽이다 하고 고객 관리 체인이 연동이 돼서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 읽어서 보여주고, 뭐 드랍된 계약은 계약 진행하고 있다가 뭐 드랍된 거는 뭐냐 물어본다든지, 프로젝트에 뭐 한국 XS 연구원 프로젝트는 언제 끝나? 우리 좀 궁금하면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게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들면 또 담당자 불러서 사실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됩니다. 뭐 이렇게 계약서 뒤져가지고 언제 끝날지 보면 되는데, 우리 대표님도 바쁘고 하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무나 불러가지고 야 그 언제 끝나? 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도 자기를 하고 있다가 잠시만요 뭐 계약서 DB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그거 다 비효율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언제 끝나라고 하면 바로 얘기해 준다든지, 뭐 아직 계약적인 거는 뭐냐, 또 제일 중요한 거 기간 대비 진척률. 원래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쯤 50%가 돼야 되는데 실제 진척률이 이보다 떨어진 것들은, 또는 준수율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주죠. 그리고 저희는 공수 관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현재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액션 아이템, 어떤 사람마다 그 사람이 뭔가, 여러분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막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는 부서장 입장에서.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켰다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뭐 까먹는 건 둘째 치더라도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둘 다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도 이제 위에서 체크 안 하니까 뭐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또 시켰다고 생각해서 언젠간 되겠지라고 기다렸다가는 상호적으로 그 일이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괜찮은데 중요한 일이면 큰일 나겠죠. 그런 것들을 액션 아이템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회사가 조금 인원수가 한 10명 정도 넘어가니까 역할 관리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딱딱 부서의 이름이 뭐 재무부서 이러면 상관없는데 뭐 경영지원팀, 사업지원팀 이렇게 돼 있으면 회사 경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게 힘들어요. 근데 특히나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윗사람이 물어보는 건 있잖아요. 사실 뭐 대충 물어봐도 윗사람이 자기 일 아니더라도 물어서 해결해줘 이러는데, 신입 직원이 물어보는 거는 계속 튕겨요. 이렇게 야 딴 부서 가서 알아봐 이렇게 알아.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어요. 뭐 하나 난
제대로만 알려주면 빨리 처리하겠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누가 경쟁대 홍보에 또는 뭐 누구 담당이 업무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체계가 되면 나중에 어떤 효과도 있냐 하면 누가 휴가를 쓰거나 뭐 갑작스럽게 뭐 퇴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뭐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모든 전반적인 데이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백업이 동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라인 세미나 끝나고 제가 실제 막 회사 정보도 막 올라올 거고 막 금액도 올라올 거라서 온라인에서 하긴 그래서 끝나고 보여드릴 거고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업무 그리고 하나의 태스크라고 했는데 이 태스크를 기반으로 하나의 영혼을 심어가지고 베어트 쉘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베어트 쉘은 아까 그 AI 인플루언서 뭐 원하는 인플루언서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타일이라는 인플루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베어트 쉘입니다. 쉘은 공각기동대가 영어로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애니메이션 이름이거든요. 그 쉘을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고스트는 영혼이고. 그래서 챗GPT나 이런 LLM 모델을 영혼이라고 봤을 때 얘를 실제 PC를 제어할 수 있게끔 제어권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타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마치 프로그램 하나 있는 건 좀 몰라도 여기에 버튼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태스크로 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맵이 딱 띄워지는데 줌 레벨 17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 연구단지 내거리 사이언스 빌 보이니까 여기 연구단지 내거리 맞네요. 왔고 여기에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위성 영상으로 변경. 쫙 변경해 주죠. 이걸 막에 GPT-4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분석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현재 연구단지 내거리는 뭐 어떤 거고 뭐 도로와 네트워크, 건물은 다양한 크기가 있고 녹지는 어쩌고 형성되어 있어서 교통시설이 어떻게 돼서 뭐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뿐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PC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이런 타임지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막 영어로 이렇게 막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건 무슨 기사야? 이렇게 뭐 말로 해도 됩니다. 무슨 기사야라고 하면 타임지에 꽃이 있고 뭐 누가 뭐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연동이 되겠죠. 그리고 코딩을 하다가 이거 끌게요. 끄고 코딩을 하다가 이어서 코딩해. 또는 여러분 뭐 소설을 쓰다가 막 이어서 막 쓰고 싶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쓰다가 귀찮아. 이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이어서 막 쓰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저렇게 나오지만 지금 이 영혼이 베어트 쉘을 통해서 제 PC에 글을 쓰고 있는 이 광경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막 업무하다가 됐어, 나 지금 내가 하는 거 봤지? 야 따라서 해라고 하면 알아서 할 시기가 뭐 조금만 손보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 손보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정말 간단한 그림인 것처럼 보여도 AI 팩토리에 여러 가지 AI들을 탑재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의 태스크로 아까 업무라고 얘기했던 태스크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 그 위에 베어트와 실제 쉘이 들어가게 되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우리가 여러분이 개발자가 여기 계신다라고 하나 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랭체인 좀 추천드리고요. 랭체인은 LLM 모델과 그걸 조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합해 보면 정말 막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검증, 크리티컬 띵킹 AI라고 요즘은 이제 이런 쪽으로 더 생성을 막 하더라도 생성이 목적이 아니고 누군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검토 또한 AI가 해보자라는 게 크리티컬 띵킹 AI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제가 연구를 하거나 관련된 연구회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논의할 사람들 좀 찾고 있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마치고요. 오프라인에서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부 종료입니다.